반도체 너무 중요해. 진짜 계속 나와. 그리고 지문도 오지게 길어. 아, 피곤해 죽겠어 이거. 자, 일단은 여기 190이랑 191쪽에 그림도 있죠?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192쪽에 이제 50번부터 55번까지 문제가 6개나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부터 볼게.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미리 알려줄게요. 얘는 너무 기니까. 반도체에 대한 글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글이에요. 그 다음에 51번에도 그럼 마찬가지야. 붕소, 원소, 그 다음 원자가 띠에 전자, 도체 나오는데 이거 다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2번이 별표입니다. 오늘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 지문 가져왔고요. 52번 53번 잘 추론해 보시면 되고요. 자, 54번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용이거든. 자, 이제 기억이랑 디귿까지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해놓고 54번에 별표 친 이유는 거기에 이제 알아두세요. 고유 반도체랑 옆에다 적어놔. 고유 반도체,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요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으면 54번을 제대로 푸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읽는다? 매우 잘못 푸는 거. 그래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은 고유랑 P형, N형을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잠깐 쉴 거기 때문에 앞에 여기 반도체의 원리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맨 앞으로 오셔서, 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도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제1 수출품이 반도체 아닙니까? 그럼 반도체 잘 알아야죠. K 수출. 자, 반도체랑 도체를 이제 구분합니다. 아, 이거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자, 일단 온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자, 갑니다. 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의 진동이 커지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전기 전도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뜻 이해해야 돼요. 전기 전도도라는 거는 전기의 흐름 정도라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그럼 온도 증가하면 도체는 전기가 많이 흘러 적게 흘러? 적게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전도도가 떨어진다는 건 적게 흐른다 이런 겁니다. 자, 도체가 그럼 뭐냐? 도체는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르는 물체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물체. 그럼 이제 바로바로 추론되죠? 그러면 부도체는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겠지? 전기 안 흐름, 전기 흐르지 않는 물체. 아, 그럼 느낌 오네. 반도체는 뭐야? 어떨 땐 흐르고 어떨 땐 안 흐르는 물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이건 배경 지식이에요. 알아두면 좋으니까 설명. 자, 반면이라는 건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 전자가 특정 에너지 구간을 뛰어넘어야 전류가 흐르는 건데, 자, 얘는 원자의 진동보다 전자의 에너지가 중요하여, 자, 포인트, 온도가 증가하면 얘는 전도도가 증가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반도체는 뜨거우면 전기가 잘 흐르는데 내 핸드폰은 왜 그런지 뜨거우면 느려지던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시루떡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겁니다. 그 그림 여긴 없어요. 자, 그림에 따르면 그 다음에 반도체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준다. 아, 이것도 이제 내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자, 거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여기에 이제 맨 밑에 원자 가띠가 있고 맨 위에 이제 전도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써 있나요? 네, 그 띠 사이에 이제 띠 틈이라는 게 있습니다. 띠 틈. 아,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딱 어느 순간 깨달으면 진짜 쉬워지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고 이제 원자가 띠 했는데 누가 예전에 조용히 옆에서 기모띠 이래가지고 진짜 죽여버릴 줄 알았네. 기모띠? 뭐야? 기모띠가 뭔가 했어 처음에. 자,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자, 원자 가띠에서는 여러분 정리해보세요. 얘는 전기가 안 흘러요. 전기 흐름 X. 전도띠에서는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 흐름. 자, 내가 좀 전에 그 앞에 있는 지문에서 다뤘죠. 얘들아, 컴퓨터는 전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면은 어떤 전자의 에너지가
전자 에너지가 예를 들면 0에서 9까지 원자 가띠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내 가정이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 띠틈을 넘어가려면 여기에 임계치는 전자 에너지가 10 이상이 되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지? 0에서 9까지는 그럼 여기 원자 가띠에 머무르고 있는 거야, 전자는. 근데 예를 들면은 전자가 에너지를 좀 더 받아서 에너지가 예를 들면 10을 넘어가. 오케이? 그럼 얘는 어디로 움직여? 전도띠로 움직이는 거죠. 띠틈을 넘어서. 이해돼? 자, 이거 여러분 뭐랑 똑같은지 알아? 아까 PCR에서 발색도랑 개념 똑같아. 자, 이따가 발색도에서도 설명할 건데, 그럼 봐봐. 0에서 9라는 숫자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때는 결과적으로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그러면은 0에서 9라는 에너지는 컴퓨터에게는 전기가 흐르는 걸로 인식돼? 안 흐르는 걸로 인식돼? 안 흐르는 걸로 인식되니까 얘는 0으로 인식돼, 그냥. 오케이? 자, 이 연속된 숫자가 뭘로 인식돼? 0으로 인식이 돼, 그냥.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10 이상이 돼. 그러면 이때는 전도띠로 얘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 지문 기준 전기가 흐른다고. 즉 컴퓨터는 이때부터 전기가 흐른다고 인지해. 뭔 소리인지 이해돼? 여러분 이게 바로바로 뭐냐면, 자, 연속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무슨 단어로 부르냐면 아날로그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 거 같은 거 연속돼 있죠. 하나하나로 끊을 수 없죠. 근데 예를 들면 그 물을 이제 9리터까지는 예를 들면은 물이 그냥 어떤 통에 담기기만 해. 그러다가 10리터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 물이 넘쳐. 그러면 우리 그때부터 뭐라고 해? 물이 흘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물통에 물이 쌓이는 동안은 물이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물이 안 흐르는 거랑 흐르는 걸로 분열돼서 쪼개져서 딱 분절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의 디지털이라는 단어의 정의야. 디지털이라는 게 뭐냐? 연속되어 있는 정보를 0과 1로 그냥 구분짓는 거야. 딱 분열시키는 거지. 그래서 말했잖아. 디지털 기술이 요즘 잘 나오고 어려운 이유는 그런 건데, 연속되어 있는 정보를 뭘로 내? 얘를 임계치,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얘는 1로 간주하고,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얘 0으로 간주합니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개념을 계단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내가 설명했던 이 그림도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어디까지 받아야 돼?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띠틈을 넘어서는 에너지를 받아야 돼. 자, 너무 중요해. 이거는 띠틈을 넘어서는 에너지를 받아야 돼. 다시 말할게요. 이 임계치를 못 넘으면 어차피 아무리 에너지 많이 받아도 1이 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이해돼? 요걸 너네들이 기억해주세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거지. 여러분 1등급 컷이 수능에서 95점입니다.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94점까지만 받으면 1등급 되나요? 절대 안 되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임계점이 95점인 거죠, 1등급은. 자, 요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이 어떤 폭을 갖는 거, 여러분 이 폭이, 다시 말할게요, 이게 바로 좀 전에 말했던 임계점이 되는 겁니다. 임계점. 이걸 넘어서느냐 아니냐. 그럼 여러분 결과값을 바꾸려면, 예를 들면 어떤 수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A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걔는 근데 예를 들면 에너지가 10 이상이어서 컴퓨터는 1이라고 간주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갑자기 조건을 바꿔. 임계점을 10이 아니라 20으로 바꾸면, 그러면 걔는 결과값이 1이 아니라 0일 수도 있겠죠. 이해돼? 그게 아까 내가 선지 구성 방식의 조건을 바꾸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맥락이라는 거야. 임계점을 바꾸면 진짜 까다로워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놓고, 지금 다들 괴로워 보이는 표정인데 잠깐 쉬었다가 PCR 지문 설명하면서 좀 더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시죠. 고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형성평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잠깐 화면에 요거를 끄고 자 형성평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은 거 있죠? 자, 한 장 넘기면 이제 PCR 지문이 나옵니다. PCR 지문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해볼 건데 PCR 지문 자, 차근차근 보자고. 조금 난이도 올렸는데 좀 어려웠죠? 자,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PCR에 대한 설명 나오는 이 부분을 정리 잘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PCR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지금 4가지 요소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PCR은 주형 DNA랑 체크되어 있는지 보고 체크 안 되어 있으면 체크해주면 돼. 프라이머랑 그 다음 중합효소랑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어쩌고 뉴클레오 어쩌고 이렇게 4가지가 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주형 DNA에 대한 설명 나오다가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가 이제 표적 DNA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러면은 표적 DNA는 주형 DNA의 한 종류라고 인지했으면 잘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각각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 표적 DNA는 말 그대로 증폭이 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는 표적 DNA 어디에? 시작과 끝에 붙는 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합효소는 이걸 이제 복제할 때 쓰는 애고,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이걸 이제 복제할 때 순서대로 결합되는 애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정리해야 되는 거는 두 번째, 이제 PCR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었으면 번호 써서 정리했으면 더 좋았다. 자, 1번 일단 뭐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열을 가해서 단일 가닥으로 분리, 열 가해서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여기에 단일 가닥 DNA의 프라이머 결합, DNA의 프라이머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됩니다.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 여기까지가 이제 PCR 과정입니다. 요게 정리가 됐으면 또 잘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PCR 나옵니다. 전통적인 애는 이렇게 해서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붙인다. 자,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붙인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빠뜨린 거 있죠? 이 문제에 중요하게 활용된 거 뭐야? 얘는 2배씩 늘어난다. 2배. 그죠? 이거 이제 잘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통적인 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야. 그래서 실시간 PCR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실시간 PCR도 열을 가해가지고 복제하는 요 과정 같게 해 다르게 해? 같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둘 다 PCR 과정을 거친다는 건 기억해놔야지. 오케이?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A라는 개념의 A-1 전통 PCR, A-2 실시간 PCR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했느냐 싸움이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간 PCR은 어떻게 되느냐? 얘도 또 두 개로 나뉘죠.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이중가닥 어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광 표식 탐침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에서 몇 번입니까? 몇 번이더라? 2번을 틀렸다면은 얘 때문에 틀린 겁니다. 2번 문제 틀렸다면은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들 많이 틀렸거든. 요거를 이해를 시켜줄 거야. 자, 그럼 이중가닥은 어려울 거 없죠? 이중가닥은 이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그 이중가닥이 된 DNA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라이머도 이중가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써있을 것이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형광 표식 탐침을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잘 봐. 본문을 잘 봐. 자, 니은입니다. 니은. 형광 표식 탐침은 순서 들어갈게.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여러분, 형광은 무슨 뜻? 빛을 내는 거고, 소광은 빛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형광 물질은 소광 물질이 뭐예요? 떨어져
떨어져야 빛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심? 그 다음에 계속 볼게. 그 다음에는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순서. 얘는 일단은 자 표적 DNA에 붙어요. 여기에 붙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되는 작업이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소위 PCR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탕침이 이제 분해가 됩니다. 탕침이 분해. 그리고 탕침이 분해되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소광 물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맞죠?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형광, 즉 빛이 나는 거죠. 소광 물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 빛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빛이 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오른쪽 위에 써 있죠?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제 2번이 답이 니은. 2번에 2번.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어 있는 건 인정? 이해되죠? 근데 니은은 그럼 왜 안 붙어 있어? 지금 내가 썼잖아. 떨어지잖아. 분리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떨어진 채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야? 형광 물질은 형광이랑 소광이 두 개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 처음에 붙일 때.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얘는 온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에 니은과 달리가 적절해지는 겁니다. 이거 정답률 낮았습니다. 꽤 어려웠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나머지 애들 이제 아니지. A를 봐야지. A가 여러분 좀 전에 내가 설명했던 전도띠랑 완전 똑같은 방식의 논리 구조입니다. 오케이? 잘 봐. 여기에 이제 이거는 칠판에 내가 정리 잘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 나와요.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라는 것은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발색도는 그러면 양에 비례하니까 연속된 거야? 불연속적인 거야? 양에 비례하니까 양은 불연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죠? 연속적으로 증가하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색도라는 것은 연속적인 수치고요. 이거는 양에 비례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지 연속적인 거 아날로그라고.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건 여러분 컴퓨터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로 전환을 시켜요. 웬만한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의 내용에서.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일정 수준 발색도로 써있는 거 보여? 이 부분 일정 수준 발색도의 체크고요. 일정 수준의 발색도를 자,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걸 초과하는 것과 미만하는 것으로 나뉘고, 여러분 이 구조가 뭐다? 바로 초과하면 아까 그 전도띠에서 전도띠로 올라가는 거고요. 초과가. 그 다음에 여기 미만이 원자가 띠에 머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논리적 구조가. 그리고 띠틈이 뭐야? 바로 이 발색도가 되는 거예요. 띠틈. 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임계점이라는 게 바로 요걸 우리가 알아내는 거. 이걸 알아내고 그럼 이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고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내는 게 우리의 논리적 구조라고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때? 벌써 불연속적이죠? 디지털로 전환한 거지. 이 연속적인 수치를. 오케이?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 자, 그래서 이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기 위해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는 걸로 쓰는데, 자,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클의 이제 횟수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CT 값이라고 이제 여기서 설명이 나와요. G라고 쓴 것처럼 보이네. C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서. 미지시료의 그래서 지금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의 CT 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시료에 알고 있는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이런 개념도 그게 되는 거야. 기출지문에 자주 활용이 됩니다. 이거 이중차분법 관련된 기출지문에서도 나왔는데, 자, 볼게.
예를 들면 A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미지시료예요. 그리고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미지시료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농도를 알고 있는 애예요. 자, 이걸 가정하는 거야, 너희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일정 수준의 발색도는 예를 들면은 일정 수준을 내가 또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10으로 둘게. 10을 넘어서야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DNA가 들어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해보자. 10을 넘어서면. 자, 농도를 알고 있는 얘는 몇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얘가 지금 여기 이 지문에 4번을 푸는 거야 지금. A랑 B가 있는데 A가 B보다 초기 농도가 높다. 자, 얘는 초기 농도가 2라고 해보자. 자, 2라고 해보자. 그리고 얘는 자, 초기 농도가 자, 4번을 풀어야 되니까 2보다 높다고 해야 되니까 뭐 4라고 가정해보자. 자, 미지시료니까 사실 몰라야 되는데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지웠지만 PCR 한 번 하면은 이거 얼마나 올라가? 2배죠, 2배. 자, PCR 한 번 과정을 하면 DNA 양은 2배입니다. 2배. 자, 그러면은 CT는 뭐냐? PCR 과정을 몇 번 돌렸느냐? 10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PCR 과정 한 번 하면 몇 대? 4. 맞지? 2번 하면 몇 대? 8. 3번 하면 몇 대? 16. 자, 그러면 10 넘어가려면 얘는 몇 번 사이클 돌려? 3번. 얘 그래서 CT 값은 몇? 3. B는 3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지실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한 번 돌리면 8. 2번 돌리면 16이죠. 그럼 여러분 얘 CT 값은 몇? 2죠. 2죠,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어? 앞에 있는 횟수가 중요했지. 이걸 우리가 따져보는 게 중요했단 말이야. 얘는 2야. 됐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이 내가 초과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면 A라는 시료는 이 초과하기 위해서 CT 값이 2였고 얘는 초과하기 위해서 CT 값이 3이었으니까 요걸 우리가 4번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적용해 볼게. 자, A가 지금 내가 칠판에 쓰는 미지 시료입니다. B보다 표적 DNA의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근데 내가 이거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해주면 이게 몇 년도 기출이었는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4번을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냐? 어떻게 틀렸냐? 이게 헷갈리는 거야.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 아니 증가량이랑 잠깐만, 이게 증가량이잖아. 근데 2배씩 늘어나는 거는 얘도 똑같잖아. 헷갈리는 거야. 바보가 따로 없죠. 증가량이 아니라 여러분, 얘네 둘은 뭐가 똑같아요? 증가율이 똑같은 거죠. 이게 문제예요. 나는 이제 매번 직접 가서 푸니까 나도 급한 와중에 헷갈리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증가량,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잘 따져봐야 되고. 그럼 어때? 증가량, 얘는 처음에 2가 늘어나죠. 얘는 처음에 몇이 늘어나? 4가 늘어나지. 그럼 증가량 누가 더 커져? A가 더 증가량이 크죠. 그래서 가에는 A가 B보다 많겠군이 들어가야 돼서 일단 1, 2번이 후보군이 됩니다.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나 부분. 자, 여러분 발색도라는 거는 내가 아까 뭐랬어? 이거는 임계점이죠. 그럼 일정 수준의 발색도는 뭐야? 10이라는 걸로 A든 B든 고정되어 있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임계점은 그러니까 A든 B든 같아 달라? 같아. 그래서 2번이 답이야. 이해돼? 그러면은 다는 CT 값은 당연히 A가 B보다 작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꽤 까다로웠으니까 이제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 하나만 보고요. 3번은 나중에 질문 있으면은 멘토링 때 하십시오. 여러분 1번에요. 두 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표적 DNA에 대한 설명 맞아요? 네.
근데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는 게 그럼 틀렸죠. 왜요? 주형 DNA 안에 표적 DNA가 있고 표적 DNA 안에 이 두 종의 프라이머랑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찾을 수 있음.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찾을 수 있음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비문학을 봐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수특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반도체 지문을 풀어보는 건데, 자, 여기서도 그러면은 또 추가 설명할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기억 니은 이거 설명해야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딜 봐야 되냐면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억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이 이제 여기 있죠? 어딨지? 여기서 안 보이네. 자, 그럼 일단 볼게. 자, 도체와 달리 반도체는 여기에 이제 원자각기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의 수준이 존재하는데,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일정 수준의 발색도랑 똑같은 개념이 띠틈 나왔습니다. 요거에 딱 체크해 놓고 임계점 이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임계점. 자, 띠틈 찾아보시고, 띠틈이라는 단어가 어딨냐면은 그거 그 두 번째 문단에 둘째 줄에 있어요. 이를 띠틈이라고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반도체의 경우는 띠틈이 작아요. 여러분, 띠틈이 작으면은 원자각띠에서 전자띠로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 비교적 작으니까 얘는 여기 전자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기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자, 원자각띠에서 전자띠로 넘어가는 게 비교적 쉽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쉬운. 근데 누구? 부도체는 아까 전기가 흐르는 것은 안 흐르는 거죠. 부도체 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띠틈이 커. 그 얘기 뭐야? 전기가 흐르기 매우 힘들다는 거죠. 띠틈이 커서. 그래서 띠틈을 넘는 것이 불가능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비교대조 쫙쫙 들어가시고, 자,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순수한 물질로 만든 것이 고유반도체. 체크. 고유반도체. 일단은 나는 칠판에 오른쪽에 써놓을게요. 고유반도체. 오늘은 비문학 타임이네. 자, 정리. 고유반도체. 그리고 아까 말했지? 고유반도체랑 이제 P형이 먼저였나? N형이 먼저였나? N형이 먼저였나? N형 반도체. 그리고 P형 반도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유 반도체는 순수한 놈입니다. 뭐 이 정도 어려울 거 없죠? 자, 다음 이제 시작. 뭐가 되냐면은 자, 판대상을 이제 쪼갭니다. 반도체인데 세 가지 반도체가 있고요. 자, 일단 N형과 P형으로 나뉘는데요. 자, 고유 반도체에 인과 같이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첨가합니다. 자, 얘는 그러면은 자, 고유 반도체에다가 더하기 자, 전자가 5개인 놈을 추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인 같은 애들이 있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의 전자 중 4개는 실리콘과 결합하고 나머지는 잉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에는 잉여 전자가 하나 있다. 전자 1개 이렇게 됐고요. 잉여 전자가 하나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잉여 전자는 핵에 느슨하게 결합하고 있으며 빠밤 보세요. 얘는 띠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어떤 전자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여기가 원자각띠고 그 다음 여기가 전도띠라고 했을 때, 자, 지금 N형 반도체 기준에서 설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잉여 전자가. 그럼 여러분, 아예 이 밑에 있는 거에 비해서 어때요? 에너지 많이 받아야 올라가겠어? 조금 받아도 올라가겠어? 조금 받아도 올라가겠죠, 가운데 있으니까. 밑에 있으면 많이 받아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 가운데에 있으니까 조금만 획해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는 지금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작은 에너지만 받아보고요. 네, 그래서 얘는 정리. 잉여전자 1개는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전자띠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전자띠로 올라간다는 거는 전기가 흐른다는 거야, 안 흐른다는 거야?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전자띠로 전자띠를 자꾸 전도띠로 올라가는 거는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잉여전자가 차지하고 있던 에너지 수준, 아까 띠틈 사이에 존재하고 있죠? 그게 바로 주계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추상화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뭐 하면 돼? 190쪽에 그 시루떡에다가 점을 찍어놔도 되겠죠. 띠틈 사이에 점을 빡 찍으면 걔가 N형 반도체겠지, 그치? 띠틈 사이에다 점을 찍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N형 반도체 이해하는 방식이고, 자, 이제 P형 반도체 들어갑니다. P형 반도체는 여기 191쪽에 나오죠, 이제. 자, P형 반도체는 뭐냐? 얘는 고유전자에다가 전자 3개짜리를 붙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실리콘은 어때? 결합할 수 있는 애가 4개인데 붕소는 3개니까 여기에 붕소라고 써야겠네. 자, 그럼 얘는 잉여 뭐가 남아? 실리콘에 잉여가 남는 거죠. 실리콘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전자 하나는 결합에 쓰이지 않고 결합이 없는 빈 곳, 즉 결합이 없는 곳, 이곳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바로 양공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이제 여기 위에랑 다르게, 이것도 너네가 기억해 놓으면 좋아. 얘는 음의 값이고요, 얘는 양의 값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이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놔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는 가까이 놔두면은 달라붙겠어, 밀겠어? 달라붙어요. 근데 만약에 N이랑 N을 같이 놔두잖아? 그럼 서로 밀어. 이런 식까지도 우리가 알아둬야 돼. 그래가지고 기출지문에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PNP형 반도체랑, 아주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PNP가 뭐야? P 사이에 N을 넣는 거야. PNP형이랑 NPN형도 있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배경지식으로 담아둬야 돼. 자, 그러면 실리콘에 있는 전자는 양공 자리로 이동할 수 있기에 이동한 전자의 자리에는 양공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양공의 이동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양공은 뭐냐면은 빈 공간이잖아. 빈 공간. 그럼 다시 말하면 빈 공간이 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우리 어릴 때 퍼즐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해본 적 있나요? 네모난 퍼즐인데 움직이는 네모난 조각이 있으면 이렇게 밀면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럼 여러분 사실 실제 움직이는 건 이 조각이지만 멀리서 보면 뭐가 보여? 빈 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뭔 소린지 혹시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편한데. 그래서 결론,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 게 맞아. 근데 멀리서 보면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빈 공간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자가 없는 그 빈 공간이 움직이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부분에, 자, 그래서 자, 좀 전에 말했잖아.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여기도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공을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건데 얘도 작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나오네요. 원자가 띠에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 자, 그럼 얘도 이제 정리해보면, 자, 얘는 좀 더 이해가 헷갈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차분히 설명해볼게. 원자가 띠, 띠틈, 전도띠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동하여 양공을 형성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건데, 자, 그러면은 저기 보면은 전자가 빠져나간대요. 어디서? 원자각기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빨간색 점 찍은 애가 어때? 뿅 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제 에너지 받아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원래 있던 전자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 양공이 생기는 거지. 얘가 전자잖아. 이게 사라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양공이 생기는 거지.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빨이 빠지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면. 오케이? 뿅 하고 여기 그러면은 이빨 빠진 자리가 생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전류가 여기서 흐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이해가 되냐면, 원래는 띠 틈에 빈자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원래는 띠 틈에,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지금 이 기준에서 이 빈자리가 뭘로?
이 밑으로 내려온 걸로 간주하는 게 P형 반도체입니다. 어렵지요? 어렵지요? 자, 잘 이해해봐. 자, 여기 보면은 D 틈의 특정 준위에서 양공이 내려온 것으로 간주. 이건 뭐랑 같은 뜻이야? 원자 갓뒤에 있었던 전자가 위로 상승한 거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자리에 빈자리가 생긴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해야 돼. 빈자리가 생긴 거야. 어디에? 원자 갓뒤에 빈자리가 생긴 거야. 전자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원자 갓뒤의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보다 땡땡땡 위에 D 틈의 에너지 준위에 밖의 준위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저 밖의 준위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 올라가고 얘가 내려오는 그 에너지 준위를 밖의 준위라고 하는 거니까 요 맥락을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 안 듣고 풀었으면 진짜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때? N형 반도체는 전자 자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작은 에너지를 받으면. 자, P형 반도체는 어때? 전자 올라가는 건 그럼 달라 똑같아. 똑같아. 이해돼? 얘도 전자가 올라가고 전도띠로 얘도 올라가는 건 똑같아. 근데 다른 건 뭐야? 얘는 남은 전자가 올라가는 거죠. 맞아? 근데 얘는 뭐야? 지금 총 3칸, 아니 4칸짜리에 지금 3칸만 가득 차 있습니다. 3칸만. 3칸만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양곡 비어있는 게 어디로? 원자가 뒤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P형 반도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야. 여기서 얘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빈자리일 뿐인 거야. 전자들이 올라가면서 이 빈자리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전자가 올라가고 얘도 전자가 올라갑니다. 요 배경 지식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 건데, 자, 뒤에 보시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자, 요거 내가 정해주는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52번이랑 그 다음에 54번 딱 2개만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시죠. 52, 54. 자, 됐습니까? 다 맞아봅시다. 일단 52번부터 볼게요. 자, 52번의 답은 5번이죠? 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 왜 안 되는지 한번 내가 칠판에 체크해 볼 테니까 따라와 주십시오.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첨가되지 않은 물질 기억은 맞죠? 근데 니은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땡. 그 다음 2번.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은 전자의 도약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요,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완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전도띠에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 모두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어려울 거 없이 제거되고요. 그 다음 4번에 디귿과 달리 니은에서는 원자 간의 결합이 있잖아. 여기 보면은 자, 고유 어쩌고 실리콘에 있는 4개랑 그 다음에 여기 전자 5개가 결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을 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땡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전하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게 뭡니까? 자, 얘는 여기 얘는 양. 그래서 5번이 답.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울 거 없이 판단할 수 있고. 자, 대망의 54번. 자, 54번은 여러분 요걸 이제 너네가 정리를 쫙 했으면 잘 하신 거죠. 자, 정리해볼게.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3개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무슨 반도체? P형.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5개니까 얘는 N형.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친구들. 됐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냐? 5번이죠, 5번.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는 순수한 실리콘과 달리 온도가 증가하면 따라 여러분, 어차피 얘네들 다 근데 뭐예요? 다 반도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반도체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였지? 온도가 올라가면 전도도도 올라간다라고 아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달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자, 2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죠. 고갈 범위. 근데 고갈 범위는 뭐에만 해당? N형 반도체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고갈 범위에 얘는 P형이잖아. 그러니까 관련이 없지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으면 오히려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3번. 얘는 양공이 아니죠. 너무 쉬웠네. 3번 찍으면은 이거는 좀 서운. 자,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양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예 설명이 다르죠? 아, 잠깐만. 여기서 가는
아, 가와 달리 나는이구나. 가와 달리 나는. 여러분, 나는 N형. 이런 거 헷갈리면 이제 안 되죠? 얘는 P형. 그러니까 여기 뒤에가 틀렸다. 땡. 그 다음에 5번. 5번이 답이죠. 왜? 양공이 존재하는 에너지 주위는 P형에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이 이제 오늘 독서 지문의 내용이었고,